10월 1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예상은 했지만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항소심 첫 재판부터 정말 세게 붙었다고 합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48일 만에 구치소 외출, 법원에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징역 5년으로는 부족하다는 특검과 무죄라는 이 부회장 측. 항소심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가 청탁의 현안이었는지 여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입니다.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었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전제 조건인 청탁의 대가성 여부와 직결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후계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청탁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자체가 아니라 승계 작업 과정에 편의와 도움을 바랐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다는 논리로 맞받았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에 대해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안종범 전 수석이 사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진술자인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내가 한 말이 맞다고 진정 성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문제 삼은 이 부회장 측에 맞서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듣지도 않은 말을 썼겠냐는 실체적 논리로 맞섰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이 부회장 측을 거듭 몰아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맞붙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세기의 재판 2라운드의 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첫 일정으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한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현장 검증,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은 채 사실 부인만 하고 있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은 컴퓨터 추가 조사 부분은 대법원장이 여러 의견을 들어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소영 처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또는 석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과 질의가 이어지자 그 문제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특정 대기업 회장의 재판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J 이재현 회장 재판인데요.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과 8.15 특별 사면. 정말 우연인지 잘 짜인 각본인지 석대성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박주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입니다. 워낙 악필려서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권순일 대법원의 메시지라는 문구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안 전 수석 수첩 메모는 더 구체적입니다. 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 대검중앙지검, 출두 연기 요청, 형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2차장 이런 메모들이 눈에 띕니다. 해당 수첩 메모가 작성된 시기는 2016년 2월에서 3월,
이 시기는 이재현 CJ 회장이 1,1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입니다. 재판 주심은 다름 아닌 메모에 등장하는 권순일 대법관. 당시 이재현 회장은 콩팥 기능 이상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2016년 3월 21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권한을 진 법원은 그런데 기한 만료 사흘 전인 2016년 3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21일까지로 4개월 더 연장해 줍니다.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이틀 전인 7월 19일 이 회장은 돌연 재상고를 포기하고 재판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재현 회장은 8.15 특사로 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공교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그 이상이죠. VIP,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고 이후 대법원 공보관은 권순일 대법관은 안종범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수석의 메모를 공개한 박주민 의원은 전 정권과 재벌 사이의 정경 유착 의혹은 파도 끝없이 계속 나온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전교조 회원을 가장해 교사들의 전교조 탈퇴를 유도하는 특수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은 당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라는 보수 학부모 단체가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 명에게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집단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인터넷에 전교조의 반국가, 반체제 문제를 폭로하는 양심 선언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실제 그해 5월 31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양심 교사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전교조를 비판하면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학부모연합 간부와 심리전단 직원이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단체가 편지 대량 발송에 3천만 원가량의 자금을 쓴 과정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MB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기도 치졸한 행태. MB정부 4년간 국정원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로 MB정부 국정원의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정순영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 첫 번째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입니다. 다른 공작도 아닌 댓글 조작에 혈세 70억 원을 쏟아부은 혐의입니다. 추가 범죄 혐의 두 번째는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입니다. 박 시장을 종북 좌파로 물기 위해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들을 지켜 관제 데모, 교수들과 보수 논객을 동원한 여론몰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 행안부 같은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혐의 세 번째는 방송계 블랙리스트입니다. 정권 비판적인 기자, PD들을 속아내 친정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정말 온갖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 전 원장의 범죄 혐의 네 번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앞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도 MB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성근, 김혜진 씨의 경우엔 가짜 나체 사진까지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삼류 흥신소로 전락시킨 현실. 문성근 씨는 트위터에 경악, 이 미친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원 전 원장 추가 혐의 다섯 번째는 정치인, 학자 등에 대한 무차별 여론 공격입니다. 손학규, 정동영 같은 야당 인사는 물론
조국 이상돈 등 MB의 밑부인 교수, 심지어 홍준표, 원희룡, 정두원 등 당시 여당 인사들까지 적군과 아군, 피아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온전원장 추가 혐의 6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정치 개입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나라 지키라고 월급 주고 세금 줬더니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이승엽이나 이효리 같은 연예인들 SNS까지 주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MB 국정원은 직접 인터넷 매체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등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론조작 사령탑 구실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적폐청산이라니 성공하지 못할 거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심기불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MB를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재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권으로 이끈 MB의 정치적 스승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검찰 칼끝이 MB의 남자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MB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청순혁입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괌 한국인 법조인 부부 차량 방치 아동학대 얘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아동학대죄로 일단 체포가 됐는데 이게 무슨 나이나 이런 게 시간 같은 게 기준이 있나요? 어떤가요? 아동 학대는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을 홀로 차량에 15분 이상 방치했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벌이 된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애들 그냥 차에 놓고 내리면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있나 보죠, 실제로? 네. 미국 중에서도 특히 괌같이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홀로 차량에 방치되었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럼 뭐 우리나라는 일단 애들 차량에 두고 나가서 자기 볼일 이렇게 맘대로 보고 돌아다녀도 일단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네요? 만약에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상죄나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이를 근거로 해서 부모가 처벌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방지법이 있지 않나요? 네, 아동학대라고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나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여름에 아이 차량에 방치했다가 이렇게 큰 일이 나는 뉴스 이렇게 왕왕 나오곤 하는데 약간 대책 마련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은 군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그 차량에 미취학 아동을 홀로 방치한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현재 예정한 상태입니다. 아, 그것도 도로교통법에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 대법원이랑 변협에서 이 판사 부부, 변호사 부부 이 두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소명 자료 내라 이러면서 이제 징계 절차에 일종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게 징계거리가 되는 건가요? 근데 법관에 관한 징계 사유는 법관 징계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관이 직무사항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에 미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는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변호사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변호사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우선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 변호사 남편 인터넷 카페에 잘못 알려진 측면이 많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야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판사로 변호사로
법을 다루고 뭐 누군가를 단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조금 본인들 옆을 뒤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국민개헌넷이 오늘 전국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개헌넷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연속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1,751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자 5명이 적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5명은 금품 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해임 또는 면직됐는데 권익위는 이들에 대해 원소속 기관의 고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까지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의 행정사무와 회계, 보안 등 업무를 총괄해 검찰 일반직의 별로 불리는 대검 사무국장에 김영창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오늘 임명됐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1989년 검찰 공채로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부산고검 사무국장 등을 지냈고 2015년 대전지검 사무국장 재직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인연을 맺은 측근으로 꼽힙니다. 법제처는 오늘 ICT 분야 법령용어 개선 작업이 좌초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내고 개선 작업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전문자 회의와 부처 협의 등 여러 차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법률방송 로어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